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송이라는 새로운 왕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과서를 잠시 살펴보면 이 부분부터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중단원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이란 중단원이었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동아시아 세계에 속한 다수의 민족이 한자, 유교, 율령, 불교를 공통의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이런 공통의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지역을 묶어서 동아시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아시아 세계란 표현은 중국 중심의 편협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초원 세계의 유목민족들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 요소는 거의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동아시아사를 알아보려면 초원지대에서 살아간 유목민족의 역사도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세계사 과목에서 그런 접근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3학년 선택 과목인 동아시아사는 이와 관련하여 세계사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과 다채로운 시각이 담겨 있으니 선택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유목민족들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이란 중단원입니다. 우선은 이 시기 한족이 세운 중원 왕조 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송의 역사 변화에 유목민족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의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등장한 송은 어떤 나라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전충의 배신으로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5대 10국은 5왕조가 교대로 화북지역을 차지하고 강남 지역에서는 10여 개의 나라가 난립한 시대를 말하는데요.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어 중국 역사상 세 번째,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분열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인공은 주전충과 같은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무력을 가진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렇듯 5대 10국 시대는 당 후반기에서부터 이어진 무인 지배체제가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 후반기의 혼란부터 5대 10국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사실상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화북 지역의 5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북방의 유목민족인 거란을 끌어들이면서 화북의 요충지인 연운 16주를 거란이 장악한 일도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5대 10국 시대를 끝마치고 새로이 통일 왕조를 이룬 송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정리한 5대 10국 시대의 특징은 체크하고 갑시다. 5대 10국은 무인 지배체제가 최고 정점에 다다른 절도사의 시대였고 북방의 유목민족인 거란이 화북의 요충지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한 시기입니다. 이 연운 16주는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인근 지역으로 만리장성 아래쪽에 위치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통일 왕조인 송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송을 세운 조광유는 화북 지역의 5대 왕조 중 마지막인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5대 10국 시대가 절도사가 장악한 무인의 시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죠. 송을 세운 조광유는 사망할 때까지 각지로 원정에 나서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가 병사한 후에는 그의 동생이 2대 황제에 올라 979년에 마침내 5대 10국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가 바로 송태종이죠. 70여 년간 이어진 분열이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절도사 세력이 사실상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당 후반기부터 각지의 절도사들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운 5대 10국 시대까지 중국은 무인 지배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주의 절도사 출신으로 새로이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유는 다른 무인 세력들이 세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 전역의 통일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태조는 상당한 고민에 빠집니다. 언제 또다시 자신처럼 군권을 장악한 무인 세력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5대 10국 시대에는 휘하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독립하거나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 게 비일비재했고 자신도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니 걱정할 만도 했죠.
그래서 태조 조광유는 군권만큼은 황제가 전부 장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불안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로 한 거죠. 그리하여 송태조 조광유는 어느 날 자신과 동고동락한 공신들을 모두 불러 연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태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사실상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이자 주요 군사를 이끌던 지휘관들이었죠. 아마 이들은 황제가 자신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불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태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들의 힘이 없었으면 짐은 황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가 된 후 짐은 매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치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숙면에 참 좋습니다. 라고 충고할 바보는 없어야겠죠. 그 자리에 모인 공신들은 이내 바짝 긴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희들이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태조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했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함께 후주의 황제를 몰아내고 조광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힌 그 일 말이죠. 그대들이 배신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부추기면 그렇다면 그대들도 거절하기 힘들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릴 그렇게 못 믿냐고 버럭 화라도 냈다간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가 안심하려면 우리가 어쩌면 좋겠사옵니까? 납작 엎드린 거죠. 조광윤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대들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하라. 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뭘까요? 알아서 갖고 있던 군권을 내려놓으면 평생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다음 날로 이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공신이 군권을 반납하고 각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일화를 배주 석병권이라고 하는데 수를 따라주고 병권을 내놓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송태조 조광유는 모든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지방의 군대로부터 정예병을 뽑아 중앙군인 금군을 편성하여 이를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당 후반기 이후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이어지던 혼란이 드디어 종식된 것입니다. 사실 안사의 난 이후 중앙군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방의 절도사 세력을 제압하려면 황제 휘하의 중앙군이 강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조광윤이 후주를 멸망시킬 때 중앙군인 금군의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송태조 조광윤은 더욱더 중앙군인 금군을 자기가 직접 장악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방금 살펴본 배주 석병권의 일화를 통해 송나라의 황제는 금군의 통수권을 장악했는데 통수권이란 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제 송의 황제는 지방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절도사의 권한을 완전히 회수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송에서는 황제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는 모두 문관이 임용되는 문신 관료제가 확립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그렇다고 무인 대신 문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최고의 관직이었던 재상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과거제가 개편되면서 그 위상이 이전 시기보다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황제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고 이를 통해 황제 독재 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정치적 특징은 문치주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치주의는 문관이 주축이 되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데요. 결국 당 말에서 5대 10국 시대에 이어진 무단 정치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송태조는 주요 관직을 문관으로 채워 문관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료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무단 정치가 횡행했던 시기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것이죠.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무신보다는 황제의 신임이 관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문신들이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데 유리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송태조가 새롭게 시행한 정책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과거제의 개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라 불리는 최종 시험이 추가된 것인데요. 전시는 황제가 주관하여 치르는 최종 시험으로 원래는 성적 판정이 잘못되어 송태조가 합격자를 모아놓고 친히 다시 시험을 치렀던 일이 그 후에 제도화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성적 순을 황제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를 계기로 과거 제도는 관료를 뽑는 핵심 루트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과거 출신 관료들의 위상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대부는 과거 제도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계층으로 원칙적으로 출신과는 무관하며 그 자신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능력이란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던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과 문예 창작 능력, 즉 글짓기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대부가 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사대부 계층은 중소지주 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하였거나 상인 출신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지배층인 사대부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이전 시대의 사회지배층인 문벌귀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대지주 출신으로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 신분이 규정되던 문벌귀족과는 달리 사대부는 원칙적으로 출신과는 무관하게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와 문예 창작 능력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하여 관료로 임용될 능력이 있는지가 사대부 신분을 확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벌귀족이 현실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거나 책임의식을 느끼기보단 자신의 가문의 문제에만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사대부는 현실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고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 사대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과거제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과거제라는 게 현실 정치에 뛰어들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이었으니까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 사대부는 문벌귀족에 비해 계층 유동성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 문벌귀족은 신분이 고정되었지만 사대부는 똑똑하냐 아니냐가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지난 수업 말미에도 지적했듯이 당 후반기의 혼란과 당의 멸망 그리고 송해 건국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당송변혁기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적 발전이 당송변혁기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송대에 나타난 변화 중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송해 건국을 통해 문벌귀족 중심의 정치가 종식되고 황제 독재 체제가 수립되었으며 주요 정치적 지위에 모두 문관이 임용되는 문치주의 정책이 확립된 것이죠. 또한 사회 지배 계층도 문벌귀족에서 사대부로 대체된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록산과 절도사로 대변되는 당 후반기에서 5대 10국 시대의 이미지와 황제 독재 체제와 문치주의로 대변되는 송의 이미지를 잘 구분해 두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를 통해 송은 이전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시기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문치주의 정책은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문신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면서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송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송나라를 더욱 공경에 빠뜨립니다. 당시 초원지대의 유목민족인 거란과 서북지방의 탕구트가 각각 요와 서하를 세우고 송과 대치하며 수시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국방력이 약화되었던 송은 결국 거란과 탕구트에게 해마다 일정한 양의 은과 비단 등을 세패로 지급하기로 하고 평화를 약속받았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세패의 지급, 이후에도 또다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송은 재정의 대부분을 군사비에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체 재정의 80%가량이 군사비에 투입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점점 송나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왕안석이란 인물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지방관으로 재임하였지만 부임한 지역마다 큰 치적을 쌓으면서 중국 전역에서 그 명망이 드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만원서라는 글을 발표해서 대대적인 개혁과 국정의 쇄신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당시 황제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고 신법을 실시토록 하면서 개혁이 추진됩니다. 왕안석은 청년 황제인 신종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신법을 추진합니다. 우선 왕안석의 신법에 담긴 구체적인 개혁안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송나라의 문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군대의 약화, 이로 인한 북방 민족의 침입과 군비 증가는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치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관료의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다수의 관직이 만들어져 관료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한 인건비도 송나라의 재정을 압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문신 관료들이 사회 지배층으로서 점점 특권화되면서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권력을 남용하여 농민들에게 세금을 떠넘긴다든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착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일반 백성들이 몰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권화된 관료들 중에는 상업활동에 뛰어들어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상권을 장악하며 중소상인이 몰락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방력의 약화, 재정의 부족, 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작농가 중소상인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문제를 키워가던 것이 바로 당시 송나라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판단 아래 왕안석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데 신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세금 징수의 원천인 농민과 소상인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여 재정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연운 16주를 회복하는 등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시행된 여러 개혁 정책은 재정과 정치, 사회, 군사 등 실로 국정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전면적 개혁의 성격을 가졌죠. 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자는 부국책과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강병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국책은 중소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성장시켜 이들에게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싼 이자로 농민과 소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실업자를 구제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죠. 강병책의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일종의 민병대를 육성하고 농가에서 군대에서 쓸 말을 기르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군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46쪽 도표에 각 정책의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왕안석의 신법은 재정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만성적으로 적자 상태를 보였던 송나라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서 막대한 잉여를 축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묘법과 시역법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억지로 자금을 빌려주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돼버린 거죠. 이뿐 아니라 왕안석의 신법은 그 시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송나라 조정을 두동강 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왕안석의 개혁을 지지한 신법당과 개혁을 반대한 구법당 간의 당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왕안석은 당시 황제인 신종의 신임을 얻어 과감히 신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 관료들 대부분은 왕안석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개의 관료들은 하나라도 더 절약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안석의 신법을 비판하였죠. 한편으로 왕안석이 추진하는 신법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흔드는 위협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종은 왕안석의 신법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종이 병사한 후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의 당쟁은 송나라 정치판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 황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법당과 구법당이 번갈아가며 서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대편을 조종해서 완전히 축출하는 일이 이어진 것입니다. 당쟁이 격해질수록 재정과 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당쟁의 원래 초점은 사라진 채 정치적 대립만이 남게 됩니다. 왕안석의 신법을 계승한 신법당의 후예들 또한 재정의 확보라는 목표에만 몰두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법이 추구했던 본래 의도는 사라진 채 극단적인 대립과 수탈만이 남게 된 것이죠. 결국 11세기 말이 되면 전국에서 크고 작은 민중반란이 폭발하며 송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변합니다.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란의 요나라가 힘을 잃은 사이에 만주 일대의 여진족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여 새로이 금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에 송은 금과 손을 잡고 요나라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은 금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전쟁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금에 대한 견제와 도발을 이어갑니다. 이에 금이 결국 대군을 파견하여 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점령하고 황제를 금으로 끌고 가버렸고 송나라는 멸망하게 이릅니다. 이 사건을 당시 송나라의 연호를 따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학습지 20쪽 참고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송나라는 멸망하는 듯 했으나 휘종의 9째 아들이자 흠종의 아우인 강왕이 강남 지역에 임한해서 황제로 즉위하여 송을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정강의 변 이후 강남 지역에서 재건된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며 그 이전 시기를 북송이라고 구분합니다. 남송이 건립되자 금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남송 주정을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남송은 금에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지불하기로 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 북방민족의 활동과 남송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남송은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에 의해 127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송은 1234년에 멸망한 금보다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였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했던 송나라의 저력은 송대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송대의 복잡한 국제정세가 13세기 몽골의 출현으로 싹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오늘은 송의 건국과 문치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황제 독재 체제의 형성과 문치주의 정책의 실시는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계속 지적하지만 송의 건국은 단순히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 중 정치와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껏 동아시아 세계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제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송나라였다면 다음 시간은 거란, 탕구트, 여진 등의 북방민족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중간중간 등장했던 북방민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떠올려보며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